자, 이 흐름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 캐서린 미루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요. Exponential Technologies in Growing Industries: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기업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특징을 융합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캐서린 미루누 교수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서린 미로너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융합 그리고 그들의 응용을 통한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융합은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술과 신경과학은 그 자체가 여러 분야의 융합으로 탄생했고 오늘날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와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신경과학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융합이 지닌 복잡성 때문에 사람들이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면 겁을 내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융합을 이루어 온 분들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작은 회사가 또 다른 작은 회사와 합병을 하거나 대기업과 합병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최첨단 기술 분야들끼리 융합을 하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융합을 이용해서 지속하는 개발 목표처럼 또는 정부기관이나 산업 차원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을 활용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고 또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스포츠를 볼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포츠를 보면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스포츠를 잘 모른다면 경기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판단하지 못해도 그 과정을 살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제대로 된 코치를 가지고 있는가, 훈련 스케줄은 잘 짜여져 있는가 하는 점들 말이죠.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융합 프로세스가 잘 기록되고 있는가, 또 이 프로세스를 조력할 사람들이 있는가, 또 리더들이 이 프로세스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의 결과물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은 산업과 경제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융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또 2022년대를 나아감에 있어서 융합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융합의 결과물이 아니라 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융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킷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해야 성공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산업, 학제를 아울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야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를 겁니다. 엔지니어를 예로 들어 볼까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같은 엔지니어들끼리 대화하는 게 편할 겁니다. 통역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엔지니어랑 대화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인사팀이나 법무팀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달라도 같은 엔지니어끼리 대화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스킬이 항상 서로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학자와 과학자가 대화를 한다고 해보면 서로
대화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술학자인데요. 기술학자가 과학자에게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 이름에는 법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기술 분야에서 이거는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툴킷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융합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지면 새로운 융합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세심하게 계획된 기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기회들도 의미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보면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 된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오늘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그 기술의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처럼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또는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미래 시점에 가서는 그러한 기술이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할 때에는 그 기술을 원래 발명한 사람 또는 원래 판매자에게 국한받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창의력을 촉진해서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연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처럼 융합의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융합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융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도적인 융합과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융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과 설계를 통해 융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다양한 부처들을 모아서 융합을 진행하기도 하고 각 산업 업계가 새로운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다학제적인 프로그램과 다학제적인 전공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융합들은 계획을 세워서 발생하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또는 일회성 이벤트로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융합을 하는 경우에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문서화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고 그 과정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이것을 발판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 융합의 결과물을 새로운 융합 활동에 적용을 해서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이러한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융합 활동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융합 활동을 할 때에는 보통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업 내부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비전문가들하고도 협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전문가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서로와 일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또 이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융합이 둔화되는 걸까요?
전문 지식이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툴과 어떤 사람을 활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확신은 다니엘 카네만 박사가 말했던 이 시스템 1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 사고방식은 이 카네만 박사의 책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온 것인데요. 시스템 1 사고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지름길을 찾으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직관적인 사고방식이나 반응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융합을 이룰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팀에 합류시켜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최적의 방법인지 테스트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 지식은 훌륭하고 찬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 일한 모든 전문가들을 존경하지만 전문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들의 존재로 인해서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입을 다물게 되죠. 일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경우 실험의 전문가들인데도 만약에 특정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신을 믿고 실험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자신이 왜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이런 이슈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숲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GPS나 원격으로 가이드해주는 기기가 없다면 길을 잃은 장소에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숲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길을 찾으려고 움직일 때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면서요. 이 오리엔티어링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정해진 길을 걸어서 찾아가는 스포츠인데요. 이 스포츠 전문가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스포츠 전문가들의 눈을 가리고 아무 단서나 피드백 없이 길을 찾으라고 했더니 이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직선으로 걸으면서 발을 움직일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1mm만 치우치더라도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한 1000걸음쯤 가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GPS 같은 툴이 있으면 그 툴을 사용해서 내가 원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툴과 피드백이 없다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런 실험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눈을 가리고 직선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시를 우리의 연구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편견을 갖게 마련입니다. 툴,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융합 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툴과 사고 방식을 사용하면서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게 융합을 진행하려면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합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이외에 우연히 발생하는 융합도 있는데요. 이 우연한 융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산업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산업 발전이 계획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연히 융합이 이루어져서 발전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융합과 발전을 거듭하는 환경을 살펴보면
경쟁 대회 속에서 융합이 발전하기도 하고 스타트업과 인큐베이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취미나 오락으로 즐겼던 활동이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변화들 또는 변곡점들은 다양한 분야들 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차일드 반도체 같은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는 여러모로 이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최초로 이끈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실리콘밸리 문화, 기술 역량, 그리고 이 기술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기업인데요.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8명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8명의 창립 멤버들은 원래 어떤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이 8명을 계획적으로 채용을 한 것인데요. 이 8명 중에는 엔지니어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근무지인 연구소에서 이 업무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950년대에 그 변화를 이루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에는 보통 한 회사에 10년에서 30년씩 근속하던 때라서 어떤 회사를 빨리 퇴사한다라는 것은 좀 껄끄러운 일이었지만 이 8명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협업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엔지니어로서 과학자로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의 연구소를 나가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중 한 명이 고든 무어입니다. 무어의 법칙할 때 그 무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과 기술학자들이 대화할 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적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술학자들은 무어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오히려 자기 충족적인 예언에 가깝죠. 이 관련된 산업이 특정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무어의 관측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무어의 법칙은 이제 예전에 그 막강했던 그 수용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하나의 툴과 사고 방식을 나타내고 이것이 여러 산업에 또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의 법칙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탄소 집약도를 10년마다 절반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탄소의 법칙이라는 이름도 자기 충족적인 예언에 가깝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나온 무어의 법칙이라는 툴을 탄소 절감 프로젝트에 응용한 것이죠.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 얘기로 돌아가서 그 8명의 창립 멤버들은 기존에 일하던 연구소 대표하고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이 이루어졌더라도 처음 그 환경이 건전하지 않다면 구성원들이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융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융합은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대회에서는 누가 우승을 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적인 융합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2건의 엑스프라이즈 경연대회 제안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서를 검토하고 여러 엑스프라이즈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대회가 출범하는 시기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커뮤니티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우승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대회를 지속하기 힘들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목표를 세우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죠. 이때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참여팀들이 대회의 후원기업 또 심사위원들을 포함해서 이 대회에 있어서 열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열린 대화를 함으로써 하나의 문화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는 그 대회가 취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피티션 대회들은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엑스프라이즈 대회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쿠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이지만 굉장히 탄탄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파 대회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파라는 기관은 대학, 산업, 기업, 정부, 일반 국민, 미디어 등등 다양한 그룹들이 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달파 대회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다파 대회를 융합 측면에서 살펴보면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여러 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파 대회 중에서 2013년 12월에 열린 대회를 보면 이렇게 생긴 로봇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원 코드가 있고 이렇게 묶여져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2013년 그 대회에서는 다파 로봇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013년에는 어떤 로봇도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한번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프로젝트를 박스에 넣어서 치워두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다파 대회에서는 실패를 격려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 개별 팀들 중에서 모든 임무에 성공한 팀이 없을지라도 이 대회에서 최소한 한 개의 팀은 서로 하나의 팀을 이룬다면 모든 임무들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팀들이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2015년에 열린 다파 대회에서 저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로봇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로봇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전원 코드가 없고 테더 줄도 없습니다. 이 로봇이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 뒤에서 이제 카이스트 팀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팀이 우승을 했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훌륭한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음날 워크숍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팀원들과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멤버들이 워크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각 팀 리더는 자기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무엇이 잘 됐고 어떤 점이 어려웠고 또 어떤 점을 배웠는지 공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 팀들이 대회 전반적인 경험과 함께 공유를 했고 이 내용을 다음 대회에 참가할 팀들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로봇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픈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다파 대회는 서로 경쟁하는 대회지만 과학적인 실험과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실험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그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정보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물론 과학 실험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 실험 결과는 아예 발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스타트업 문화나 다파 대회 같은 경연 대회에서는
모든 참가팀과 로봇 그 자체가 하나의 실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실험과 시도 결과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융합 행위로 인한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융합 프로세스에서 모든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실패를 축하하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패를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실패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실리콘밸리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쟁, 대회,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탄생,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융합은 그런데 즐거움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975년에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생겼습니다. 이 클럽 멤버들은 페어차일드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만든 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어의 법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칩과 부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이런 부품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취미로 이런 칩이나 부품을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애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10년 후에 홈브루 로보티스 클럽이 만들어졌고 이 클럽에서는 다파 대회처럼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단순히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만든 거를 자랑하려고 모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가 만약에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로봇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자 어린이도 로봇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학교 수업까지 들을 필요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다면 나중의 미래에 새로운 혁신과 융합의 기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툴을 사용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로봇 기술의 경우에는 어떤 위축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경쟁 대회들은 기술 분야에서 열리는 대회들이었는데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분야 여러 대회가 열리죠. 이번에는 비영리 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10년 정도 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식품과 농업 분야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요즘도 수십억 명이 식품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과 농업 산업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종사 인구가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식품과 농업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공급망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릴 커뮤니티는 Third for Food라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이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비대면 라이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라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가들과 여러 조직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엑스프라이즈나 다파 대회처럼 이 커뮤니티는 행사에 참가하는 팀들 그 이상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Third for Food라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대회 커뮤니티의 후원자 리스트를 보면은 기존의 식품, 농업 분야 기업들이 있고 UN 같은 기구들도 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후원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대화를 했고요. 멘토와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신념하에 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나 툴 또는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식품과 농업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에 관계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2년 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Third for Food라는 이 단체는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더 발전시켜서 코로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농업 분야에서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3만 명의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커뮤니티처럼 여러 가지 융합 활동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자들로부터도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널리 확산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융합 활동을 이미 경험해봤든 처음이든 모두가 서로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융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그 자체로서도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바일 기술도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네트워킹 컴퓨팅 시스템 기술, 정보 컴퓨팅 기술, 프로그래밍 그리고 앱 기술들이 융합된 것이 모바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휴대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생겼고 이것을 하나의 인프라로 간주를 하면 또 다른 융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사용된 모바일 기술을 교통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는 모바일과 태양열 기술을 결합한다면 또는 모바일과 센서를 결합하거나 모바일을 자원봉사 커뮤니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기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많은 유용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위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성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20, 30년 전에는 위성이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2억 원 미만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대형 조직이나 나사 같은 조직들은 위성을 소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은 10% 변경하고 저 부분은 20% 변경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플래닛이라는 단체는 기존과 다르게 융합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휴대폰을 태양열 패널에 부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팀은 축소 모형 위성이 아니라 실제 위성을 사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때 이들이 사용한 위성 무게는 6kg 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융합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실시간 사진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 3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컴퓨터 기술과 부품 비용이 하락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컴퓨터를 다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웹캠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웹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엔지니어들이 취미처럼 1991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웹캠이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의 취미나 소소한 재미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기술들의 기반이 이 웹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캠과 시각 정보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출범한 Be My Eyes라는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이 기술을 응용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비쿼터스, 즉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휴대폰들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우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 약 5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약 15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1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시험을 본다. 그런데 그 문제라던가 결과를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Be My Eyes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기술과 자원봉사 활동이 훌륭하게 융합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파 대회로 돌아가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이거는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부품이 자동차 안에 내장될 정도로 소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최초의 대회를 보면 실제 발전이 있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도가 되었을 때는 몇 킬로 이상 자율주행하는 차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실패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이죠. 다파 대회에서는 실패를 축하하고 이것을 하나의 실험으로 여기기 때문에 참가팀들이 서로로부터 배우고 하나의 여정을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진행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이후에 웨이모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팀들이 함께 융합을 진행했고 또 세심한 계획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8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성과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몇 안 되는 자율주행차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구글은 더 규모 있게 활발하게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오늘날 13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고 이 기록은 2021년 기록입니다. 또 웨이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천의 오토엑스의 경우에는 현재 10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1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율주행 구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 팀들은 계속 노력하고 또 성공해서 업계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팀 단위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도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는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허용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내의 전문가들은 누가 승자가 될지 미리 예측하고 있는가?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를 제조하는 회사들, 100대 또는 1000대의 차량을 보유한 회사들도 있는데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테슬라가 판매한 자동차 대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 세계에 10만 대가 팔린다고 할 때 테슬라 자동차 비중은 그 중에 한 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작년 신규 자동차 모델 중에서 그 비중이 1%로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컴퓨터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바퀴를 덧붙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30년에 누가 성공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측을 전문가들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해보지 않는다면 그런 예측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융합은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연에 의한 것이든 계획에 의한 것이든 융합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합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인가? 융합 프로세스가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인지,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인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테스트되고 기록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 팀에 유능한 코치가 있는가, 규칙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융합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당사자가 있는지, 실험적인 시도가 허용이 되는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축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불가능한 프로세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이전에 이루어졌던 융합 사례들을 보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전문가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융합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환경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활동들이 앞으로의 우리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실험적인 시도와 실패를 축하하지 않는다면 융합은 그 발전이 더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이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융합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앞으로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융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융합이라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답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힘든 노력이 필요하고요. 참여자들이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융합을 통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스타트업이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이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컨퍼런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캐서린 미르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 그 결과만을 보지 말고 과정, 프로세스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세부적인 말씀까지 참 인상적인 기조 강연이었습니다.